북한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은 거죠. 걔네들은 헌법에 핵타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느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 북한군 전력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군의 강점이 동시에 북한군의 최대 약점입니다. 바로 문제죠. 북한이 핵보다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심리전입니다. 왜냐? 저게 실제로 북한군 장병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북방송 스피커나 현재 특검에서는 뭐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드론을 날려서 전단지를 살포할 수 있는 심리전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은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해오는 동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알아요. 아,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산다. 남한에 비해서. 그 세뇌가 장마당 세대에 진입하면서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내세우고 있는 게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을 강화시키면서 평양 문화어라든지 두 국가 체제, 뭐 한국과의 국경선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심리전의 영향, 심리전에는요, 뭐 민간단체에서 부양하는 풍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국군이 설치해서 트는 대북방송 스피커가 북한의 전연사단 후방까지 미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대응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아마 취소가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M 주파수로 쏘는 주파수 라디오가 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인가? 제가 방송 이름은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으로 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한국의 전파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2022년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평양을 방어를 하고 있는 고사총 부대가 있습니다. 대공부대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사들 중에 우리 한국군도 하는데 우수병사를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수병사들을 각지의 군대에서 주둔지에 선발을 해서 혁명 전적지 답사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에 있는 김일성 생가를 가는 뭐 그런 거였는데 북한은 기차가 KTX가 아니잖아요. 선로가 굉장히 열악해요. 기차 가다가도 쓰고 천천히 가고 속도 자체도 느리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백두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애들 잠밖에 더 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레크레이션을 시켜준 거예요. 오락 시간을 가졌는데 평양에 방어하는 그 고사포 부대에 선발된 모범병사가 BTS 피땀 눈물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정치부 보위원이 너희 아새끼 그 춤 어디서 배웠어? 하고 남조선 춤 아니래? 잡아냈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보위원 어떻게 됐을까요? 보위원도 처벌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군 내에서요. 북한군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 한류, 특히 K-팝의 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심리전의 수단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친화적인 진보 진영의 한국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게 저 심리전 수단 하지 마라.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적 공존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한다든지 이런 상호 공존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공존적인 차원에서 대북방송 스피커를 현재는 철거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북방송 스피커를 틀지는 않더라도 그게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철거가 된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북한군이 병력은 많지만 전투력은 낮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연구했다는 학자들, 군 내에서 근무하는 장교들, 군 출신의 어떤 군 내외의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한 말이 북한은 뭐 피죽도 못 먹고 북한군은 낙후돼 있고 숫자만 많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느니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서울의 방어력이 무슨 말도 안 되게 강해서 서울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느니
무슨 무기가 더 우세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느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 승패는 알 수 없는,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고 안개 속에 있는 마찰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승패는 아무도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그렇게 철수할 줄 누가 알았나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질 줄 누가 알았나요? 미국이 왜 졌죠? 베트남한테? AK 소총밖에 없는 베트공들한테?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던 전문가 치고 전방부대에서 한 번이라도 지휘했던 사람 없고요. 장교의 입장에서 적을 연구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쟁은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에요.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하냐가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전쟁은요,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가 전쟁이에요. 무기는 그 기술적 요소, 특히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입니다. 무기는요, 그 전략을 이루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전투를 사용하는 기술들, 그 기술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만으로 이긴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현대전에서 북한군이 약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투 당시에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 전력, 멈티 전력은 미군도 현재 우크라이나한테 배우고 있어요. 미국과 서방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한테 패배했어요. 어디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경보병 여단들 3개가 투입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 경보병 여단들이 40km, 50km를 각각 우회해서 우크라이나군 한 개 부대를 3면에서 둘러싸는 포초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언론에서 잘 알려지다시피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전투는 누가 이겼나요? 북한군이 이겼어요. 플레이오버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게. 병력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입니다. 군대의 규모,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력의 규모, 상비 전력의 규모, 예비 전력의 규모는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런데 현재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100만에 가깝거든요. 특수작전 병력만 20만 명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병 복무 기간을 문재인 정부 때 18개월로 줄였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왜? 단순히 병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들면 전시에 즉시 가용한 지금 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또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드니 그만큼 예비 전력의 숫자가 줄어들죠. 이거는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거기다가 18개월 병 복무 기간으로는 주특기조차 숙달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24개월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역 자원이 줄어들어서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없으니 18개월로 줄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같이 줄어들었어야 돼요. 근데 위협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줄이겠다. 그러면 실제 전장에서는요, 엄청난 전투력 비율 차이로 역전돼 버립니다. 개별 무기 측엔 당연히 우리가 더 우세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썼으니까요. K2 전차, 북한의 천마 최신형 전차 있잖아요. 천마 20. 그 전차보다 K2 전차가 훨씬 우세하죠, 당연히. K9 자주포, 북한의 M2018 자주포보다 당연히 우세합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북한의 방사포들보다 당연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숫자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 기술적 우위가 수적 우위에 상쇄돼 버려요. 그게 전투력 비율에서 나타나거든요. 거기다가 북한군 전력들은 한미연합군의 첨단 전력에 맞서서 비대칭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간. 그래서 결코 저 전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북한군의 강점이 동시에 북한군의 최대 약점입니다. 바로 군수 문제죠. 북한군은요, 너무도 많은 무기체계를 운영합니다. 한 개 보병 사단 안에 있는 화포만 따져봐도 107mm 방사포, 122mm 자행포, 152mm 자행포, 122mm 방사포, 일부 전연 사단 주타격 방향에서는 240mm 방사포가 온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꼽은 화포의 수량만 5종류예요. 그럼 이 5종류의 화포를 유지하고 그들이 쓸 탄약을 보급하고 그 수리 부속과 연료와 탄약이 5배, 10배, 20배 폭증할 수밖에 없죠. 전직 상황에서는.
그 군수보급 역량이 북한의 국가 생산 능력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조차도 지금 30만 정도의 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지경인데 북한이 전시에 100만이 넘는 군대의 군수보급을 무리 없이 해준다? 자국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도 뭐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 타격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바로 동시에 자국의 역량을 벗어난 대군주의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군의 약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군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초모병력이라고 하거든요. 북한군의 이병 장병들은 초모되는 병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략군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기갑기계부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보병사단 배치하고 뭐 공병부대 배치하고 뭐 그런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북한은 병 복무 기간이 10년,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0만이라는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죠. 북한도 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도 인구 절벽이거든요. 우리랑 좀 원인은 다르지만. 그런데 북한에는 통치 철학 중에 총대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구의 권력의 힘을 독재자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위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언젠가는 한미동맹을 파탄시켜서 주한미군을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탄시켜서 한국이 고립이 되면 핵 타격을 가하면서 반드시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야욕이거든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헌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도 이게 변하지 않았고요. 북한의 헌법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헌법에 핵 타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 핵무력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급속도로 핵무력의 숫자를 늘려나가면 반대로 재래식 전력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핵무력의 파이를 키운 국가들은 재래식 전력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래식 전력을 줄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120만의 전력 구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어요. 전자전 영역을 도입을 했고 드론을 그것도 이번 열병식 때 다련발로 사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드론 투발기를 가져나왔고 연대대급까지 드론 전력이 이미 깔리고 있습니다. 4단급 이상 지휘부에는 인공지능 결심 체계가 보급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ESUTK라는 전술 지휘 통제 C4I 체계가 있는데 이걸 도입해서 4단급 이상 지휘부에는 깔고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게 이번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왔습니다. 북한만의 지휘통제 체계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이 이미 도입을 해서 깔고 그 성능은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은 거죠. 북한군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북한을 압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략, 작전, 전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우리도 군사혁신을 하고 있지만 북한 역시도 군사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적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요, 적과 역량관계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적과 나의 역량관계를 평가해서 그만큼 적의 약점에 해당되는 우리의 강점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이 책자가요, 2023년에 제가 육군 교육사령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해서 2040년경 한국군의 아미타이거 4.0 그리고 북한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투장비 현대화가 진행이 됐을 때 2040년경의 양국 지상군 전투력을 JWS 방법론이라는 걸로 비교를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각 사단별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요, 정보 기능에서 인간 정보는 북한군이 우리보다 7.65배 더 우세합니다. 당연하죠. 숫자가 걔네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드론 전력에서는 한국군이 2.1배 더 우세합니다. 기동 전력에서, 특히 전차 전력에서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12배 더 우세하지만 IFV 전력,
그 중에서 북한군의 반땅크 전력은 한국군의 그런 장갑차 전력보다 북한군이 더 우세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화력은 개별 사단으로 봤을 때는 한국군 사단이 북한군 사단보다 포병 화력이 2배가량 더 우세한 걸로 분석이 됐어요. 왜? 무기체계의 성능이 훨씬 우세하니까.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한국은 지금 계속 병력을 줄이고 있죠. 2024년경이 되면 그 결과 지상군의 전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보 분야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한국군이 정보의 그 무인기라든지 이런 정보전의 기술적 역량이 더 높더라도 전체 전군의 사단을 놓고 보면 그만큼 줄어들어 있고 북한군의 사단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한국군이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기동 및 대기동 분야에서는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전차전력 같은 기동 분야에서는 1.32배 더 우세했지만 대기동 분야, 반땅크 전력 같은 대기동 분야에서는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3.2배 더 우세했습니다. 화력에서는요,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2배 더 우세했습니다. 전체 사단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게 실제 화력 운영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천무나 K9 자주포 같은 개별 장비의 성능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보니까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군도 북한군도 어느 한쪽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선제 타격을 허용하는 쪽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병력이 열세한 한국은 북한군에게 저 막대한 2배 이상의 화력을 선제 타격을 허용해버리면 그게 핵 타격이 아니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요, GP 라인에서부터 방어선이 쭉 후방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페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라고 하는데요. 전방사단들의 병력에 그 GOP 부대에 GOP 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GOP 대대에 현재 병력의 140%를 배치해줘야 돼요. 왜? GOP에서 휴가 가고 뭐 외출 외박 가고 전역하고 이런 것들을 충당하면서도 간단 없는 연속적인 경기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100% 병력을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140% 병력을 맞춰주다 보니까 페바 알파선 밑에 있는 부대들은 현재 병력의 50%가 채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소위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 있잖아요. 관심사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병들은 또 페바대대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안 그래도 병력 관리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으로 힘든 페바대대에 그나마도 그런 병력조차도 지금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전차부대가 훈련을 나가기 위해서 전차부대 또는 장갑차 부대가 훈련을 나가려고 옆 부대에서 운전병을 빌려오는 실정입니다.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난 뭐합니까? 그걸 운영할 병사가 없는데 우리 워리어 플랫폼이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력 확보가 안 돼서 병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국방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군무원이 법적으로도 나서서는 안 되는 그 군무원이 총을 들고 경기 근무에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러면서 그 군무원에게 어떠한 뭐 대우를 해주고 있지도 않은 이 현실이 선제적인 북한의 타격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요,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핵탄, 탄도탄, 600mm 방사포, 240mm, 122mm 각종 방사포, 드론, 포병 화력 122mm, 152mm, 155mm, 전차, 장갑차, 기타 등등등 보병, 병력, 방공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뒤섞여 있는, 무기체계와 편제와 장비가 다 뒤섞여 있는, 거기에 전술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예술적인 차원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은요, 작전급 부대의 작전을 가리켜서 군사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술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적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자전 분야, 한국군은 지금 전자전에 대응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전 경험, 우리 아예 없죠. 드론, 우리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드론 대군을 만들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드론이 지금 연습용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중국산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드론도 지금 뭘 도입할 건지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우리 한국군 장교들 파병 안 보냈죠. 파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최신 전투 사례로 나오고 있는 여러 전운들을 도출해서 가지고 와서 교범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적은 실제로 그 전장에 뛰어들어서 현대전의 모든 경험을 몸으로 취득하고 왔죠. 우리는 전자전 상황에서 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알아요. 우리는 적 드론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군은 알아요.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에서부터 하드 파워적인 측면들까지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은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소련 시절에 나온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군사혁신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산 가용 범위 안에서. 물론 느려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꾸준하게 김정일 시기 때부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온 게 북한군입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결코 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적의 위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첨단 무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무기나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분야는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 분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투기 전력, 그리고 해군의 고속 함정 전력도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전력에서 해군군 전력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역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있고 무기체계도 시험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도 조기 경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대공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어요, 북한군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공군 역시도 한국 공군 전투기하고의 개별 성능으로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이건 너무도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제가 더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등급 자체가 번접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개전되면 공군 작전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시드 작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반공망 제압 작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반공포 전력이 엄청 많습니다.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 최근에는 판치르 S1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클라스화 전자전 체계도 들어와서 발전은 했지만 역시 한국 공군의 F-35A나 F-15K, KF-16을 대적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 반공 체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유인기들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게 뭐냐, 우리 KF-21이 생각보다 빨리 조기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KF-21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KF-21은 유인 전투기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완전 풀스텔스 형상의 드론이 있어요. 그 드론 내부에 미티어라든지 아니면은 범용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내부 부장창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 드론들이 먼저 앞으로 날아가고, 유인 전투기인 KF-21은 스텔스는 아니더라도 훨씬 후방에서 이들을 조정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400km, 500km 전방을 관제를 해주면서 무인기의 전투를 유도해주는 이런 최첨단 멈티 전술이 이제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북한은 절대적으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무인 드론 전력과의 유인 기하의 합동작전이 실제로 전력화가 되면 북한 반공망의 붕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왜? 정직하게 때릴 곳만 때리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당연히 미끼 제대로 보낼 거고, 그래서 유인할 거고, 북한의 반공포대들, SA2, SA5, 번개 6호, 번개 7호 이런 것들이 레이더를 가동할 때, 그때 대레이더 미사일을 내려꽂고, 드론에서 완전히 전방 전용 군단의 반공체대, 시드 작전도 인해서 반공방들이 제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군의 독주가 시작되는 거죠. 북한 전역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리고 해군 전력 역시도 북한이 우리보다 잠수함의 척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이 로미오급 잠수함이거든요.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연허급이라든지 너무 낙후됐어요. 바닷속에 락 페스티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잠수함들입니다. 우리는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들을 진술하고 있죠. 북한도 그에 맞서서 영웅 김군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장력 강판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압력 선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해체시켜서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함령 선체 자체가 30년, 40년이 넘은 함정이다 보니까 다 울어있죠. 그래서 실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웅 김군옥함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서서 멋지게 홍보까지 해놓고선 지금까지 단 한 발의 SLBM도 서역하지 못했죠. 그 이전에 만들었던 심포급 또는 고래급으로 분류되는 실험적 목적의 SSB,
잠수함 역시도 소형 SLBM 사격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발사관이 안 닫혀서 물이 들어가는 침수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북한도 지금 우리 군을 따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 공군력 분야에서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개별 함정, 개별 전투기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세한데 문제는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지스함을 만들어서 이지스함의 BMD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왜 부여했을까요? 북한의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BMD를 비싼 돈을 주고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스파이 레이더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작 그 이지스 구축함들이 탄도탄을 요격할 SM-3 요격탄이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SM-3를 들여오도록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SM-3가 각 함정에 다 탑재가 못 되고 있어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밀하게 돼야 되고 공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KF-21을 제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KF-21이 전력화되기 전에 우리 방위사업청과 우리 국방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과 협상해서 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암남,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승인을 받아내야 돼요. 협상을 해서. 왜 KF-21이 미티어나 IRST 같은 유럽에서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미사일을 쓸까요? 물론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장거리를 요격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탄은 암남이나 사이드와인더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00 몇십 발 정도 들어올 계획인 그 IRST랑 미티어 떨어지면 KF-21은 공대공 전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수준으로는. 그래서 전시 작전 지속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암남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인을 현 정부가 받아내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받아내서 더 많은 예비탄을 가져오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거는 육해 공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다면 첫 2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세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도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정말 분개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캄보디아 전역을 가루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국군이 캄보디아에 전력을 투사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없습니다. 전투기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알래스카도 가는데. 현실은요. 대만 해협도 우회해야 되고요. 일본이야 우방국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서 공역을 개방해달라고 협조할 수 있겠지만 대만도 우회해야 되고 베트남도 우회해서 캄보디아로 접근할 때까지 공중급유를 못해도 수십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 정도의 공중급유 역량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도 그 정도의 공중급유 역량은 없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 정도의 역량은 없습니다. 차라리 항모를 보내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가 상륙부대를 보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한국 해군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면은 한 번에 1개 상륙 제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장대대라고 있어요. 해병대에 보면 상륙 장갑 대대 하나, 후방으로 들어갈 한 개 중대 규모의 해병 수색대 하나,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아무리 납부됐다고 해도 그 정도 병력으로는 해안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단급 이상의 병력을 빼내서 캄보디아로 보내면 북한이 쳐들어오겠죠. 지금도 병력에서 열세인데. 그래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작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특수작전을 하기 전에 특수부대원들이 발진하기 위한 해상발진기지용 함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상발진기지용 함정에서 운영할 항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항공기들을 재급유를 받고 공역을 통제를 해서 활용할 공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다국적 군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도 은거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은거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장비와 물자를 갖다 놔야 되죠. 투입을 한다, 헬기로 투입한다고 쳐도 거기서 그래서 다 마피아나 중국의 깡패 조직원들을 다 사살하고 우리 군군을 구출했다. 근데 캄보디아 군을 뚫고 그 국민들을 수송해서 올 수송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작전을 하려면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등급의 특수작전 부대들이 원형을 이루면서 각각의 이제 포위하듯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배치가 되거든요. 이들이 공중에서 지원할 공중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을 감시 통제해야 될
지상 감시 정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작전을 24시간 지원할 위성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24시간 동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다. 특수작전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첫 24시간 동안은 침투기지 조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벅찰 겁니다. 현지인에 대한 정찰 활동, 현지 민간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요. 그런 것들이 다 조치가 됐다고 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캄보디아 군이,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금 해친 게 아닌데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국제 제재를 받게 되겠죠. 저 24시간 안에 국제 제재를 받게 될 거고 우리를 지원하는 우방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역량으로 특수작전 부대를 엄호하려면 해병대를 보내야 되는데 해병 수색대나 아니면 특전사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캄보디아에 낙후된 병력이라 할지라도 그 정규 병력 수만 명이 넘는 병력하고 교전을 해서 살아남을 공산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꽤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고요. 해군 함정들을 전개를 해서 함포 사격이나 아니면은 함대지 미사일 사격을 가할 수는 있겠는데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구해서 올 정도의 항공회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상륙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KF-21 분담금 논의 중 당황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황했다고 언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정상회담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비공개로 하자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환영사 이후에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이 답례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환영사 안에 대통령께서 KF-21에 관련된 언급을 하니까 근데 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국방에 관련된 분야는 원래 비공개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개적인 언론을 통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인도네시아도 자국한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 미납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민감했을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정말 양보할 만큼 양보했어요. 제가 방위사업청 담당자였으면 저는 인도네시아 퇴출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담 수량만큼 우리가 더 전력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군이 더 전력화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차라리 더 끌어올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선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선비의 자세로 25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6조 원 납부해서 6천억 원 납부로 조정 합의를 해줬거든요. 물론 그 6천억 원만큼 우리가 기술을 더 안 주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 그 6천억 원만큼은 우리 혈세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현재 발전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미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자국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KF-21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돈, 나머지 하나는 계획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 한 1만 7천 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도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간의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또 동티모르에서 인권 탄압 이슈가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 결과 2025년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전력들을 살펴보면 F-16AB 완전 초기형이죠. 이거 2대, F-16AM과 F-16BM 요거 8대, F-16C 블록 25, 32 이것도 초기형입니다. 18대, F-16D 5대, 수호이 27 SK 2대, 수호이 27 SKM 3대, 수호이 30 MK2 11대 이렇게 49대가 전부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건 F-16CD 23대 그리고 수호이 30 MK2 11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군력을 현대화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방비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뭐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도네시아는요, 그 훨씬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체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치 공동개발 연구가 시작된 게 2016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체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체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냐? 뭐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매년 5%의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2020년에만 마이너스 2.1%를 성장을 했지, 그 이후에는 21년에는 3.7%, 22년에는 5.3%, 23년에는 5% 성장을 보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방비는 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통제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장기 현대화 청사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EF, 미니멈 에센셜 포스 2016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된 걸 보면 인도네시아 군을 현대화하려면 2024년까지 거기에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은 지난 15년 동안 0.8%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0.8% 예산 안에서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반군과도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숨어든 ISIS하고도 교전을 해야 되고요. 군 현대화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군대 유지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프리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산하는 2023년 인도네시아 국방비 지출은 95억 달러였어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479억 달러였어요. 95억 달러면요, 인도네시아 GDP의 0.7% 수준이에요. 0.8%도 안 돼요. 그런데 23년에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24년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을 20% 향상시킨 2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2023년에 실제로 쓴 금액이 근데 95억 달러였던 거예요. 대통령은 250억 달러로 인상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로 쓴 돈은 95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들이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애시당초 인도네시아는 제 시각에서는, 저의 주관적 시각입니다. 제 시각에서는 기술만 빼먹고 한국이 준 시제기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본인들이 팔아먹으려고 했던 정황적 의도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행태가 비단 한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요, 2022년에 프랑스하고 무려 81억 달러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이 라팔이 인도네시아에게 공급받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카타르로부터 7억 3천만 달러를 주고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개를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 부족 문제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23년 8월에는요, 미국 보잉으로부터 현존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죠. 우리 KF-21과 동일한 4.5세대 전투기고, F-15EX 완전 하위급 전투기 아닙니까? 이거 무려 24대, 여기에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다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24대에 달하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이거 비싼 겁니다. 그 2대의 에어버스 A400M, 우리가 지금 공중무기로 쓰고 있는 그 비싼 기체를, 튀르키예로부터는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구매할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KF-21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총량은 49대입니다. 여기서 실제 대체해야 될 물량은 15대 정도예요. 뭐 라팔이야 재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도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15EX는 다른 얘기죠. KF-21과 동일한 세대의 4.5세대 전투기인데 KF-21보다 압도적인 수준의 무장 투발 능력과 항속거리 등 비교 능력 우위군에 있는 전투기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KF-21보다 더 비싼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24대나 도입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F-21 48대를 생산할 여유가 있는가? KF-21보다 더 비싼데 GDP 0.8%도 안 되는 국방비로 당장 공군에 파이가 없어요. KF-21을 48대를 계약대로 다 생산을 하고
그 와중에 F-15EX 24대를 도입을 하고 라팔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어오려면은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금의 2배, 3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공군이 그렇게 창설 단계에 있지도 않거든요. 비행단들이. 또 하나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는 부분은 예산적 부분입니다.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기 구매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F-15EX 같은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할 때 많은 경우 해당 국가, 그 전투기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구매하려는 국가에게 이 전투기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 내지 90% 정도를 대출로 충당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무기체계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 보니 판매국이 은행이나 뭐 정책금융, 기타 금융 같은 걸 통상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문했었던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유럽제나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 시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한국한테 적당히 둘러대서 분담금 깎고 그동안의 절차하거나 본인들이 배웠거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조금 기술을 적게 받더라도 분담을 깎은 상태에서 시제기 정도 받은 요 상태에서 실제 현역 전투기는 강력한 성능이 입증되어 있는 F-15EX를 풀 대출을 땡겨서 구매를 하고 KF-21 시제기와 그간의 공동연구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서 자국산 전투기 분량을 한 34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자국 전투기 규모를 인도네시아 독자 개발 전투기로 채워서 하이로우 믹스의 공군을 구성하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을까요? 처음에 KF-X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과 무슬림 시장에서 이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제기를 가지고 만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라면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의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살까요? 한국의 전투기를 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적인 의도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J-10 전투기 도입 논의가 KF-21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이 J-10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흘러나온 얘기일 겁니다. 중국한테는 J-10을 구매할 것처럼 얘기를 흘려서 중국으로부터 아마 모종의 이권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이터나 뭐 디플로맷 같은 유력 해외 언론사에 슬쩍 관련 내용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J-10 수출량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겠다고 한 아팔이 1억 9천만 달러가 좀 넘으니까 비슷한 성능의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J-10C가 또 꽤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에 이 정도 성능 갭이면 J-10도 괜찮은 선택지다 라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과 난사고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인데 의외로 중국제 무장을 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J-10은 검토 단계지 도입은 아닙니다. 도입을 하더라도 수호이 27을 대체하는 정말 한정적인 수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KF-21 협상에 J-10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인이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가 J-10은 그냥 아이쇼핑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10C 최대 42대를 구매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 또는 중국의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수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은 서방제 전투기를 더 선호합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국가 부흥의 사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같이 담합해서 잘 체결을 했잖아요. 그 국가들은 서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분수하겠다고 저렇게 이를 갈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있는데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한다. 이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당장 운영 중인 F-16은 물론이고 양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KF-21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기술과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갑차나 대함 유도탄 같은 거는 몰라도 전투기 분야에서는 중국제를 도입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제 수호이계의 전투기들도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인도를 통해서밖에 조달이 안 됐는데, 그나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인도도 이걸 더 이상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요. 중국, 러시아 측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선을 넘는 행동은 아마 이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KF-21 사업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다난타라가 뜻이 뭐냐 한번 살펴보니까 저게 약자더라고요.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국가투자관리청의 준말인데, 여기서 다야는 에너지나 힘을 뜻하고요. 아나가타는 미래를 뜻하고,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출범한 국가투자 펀드예요. 주권투자 펀드인데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이런 거나 산업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요,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 광업 지주회사, 국영 전력회사, 국영 통신회사, 소액 금융이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국영은행, 국영 산업은행, 국영은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총 규모가 9,049조 러피아, 미화 5,716억 달러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난타라는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다운스트림 산업,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이나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KF-21 사업은 첨단 제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국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은 이 펀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펀드는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성이 클 수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펀드의 존재 목적 자체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기로 한 KF-21 물량 40몇 대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없죠. 이걸 판매하더라도 한국과 공동 판매하는 KF-21이면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이게 한국과 지분을 또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파이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난타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KF-21 사업의 해결책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와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 걸 꼽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니켈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최대 매장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거든요. 그 외에도 보크사이트나 주석, 석유, 천연가스 등등도 상당하죠. 그리고 아직 상업화 초기 단계지만 히터류도 술라웨시나 칼리만탄에 매장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히터류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연필, 이런 목재나 팜오일 같은 농산, 임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을 보다 값싸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자원 수입처 다변화 전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외교적 성과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의 핵심 기술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균형 동맹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균형이라는 단어에 좀 너무 많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라는 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의 정찰위성의 광학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도 지금 SSBN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퇴역을 하고 있는 기존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공유해 줄 수 있다든지 또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에 사실인데 거기서 드론이라든지 뭐 일부 전력들에 대한 재래식 기술 현대화 또 공군 전력 현대화에 대한 기술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필요한 유의미한 기술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주는 대가치고는 너무 불균형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 시각에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수준을 퀀텀 점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있는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러시아에 지금 현재 파병했던 1차 파병 장병들은 북한군 장병들은 복귀를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 러시아 현지에서 전장 적응 훈련과 파병 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 병력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하는 박사의 견해로는 북한의 신형 M2018 자주포가 러시아로 건너갔다라는 첩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포탄이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155mm 포탄이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유럽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식별되고 있는 북한군의 신형 장비들이 있어요. M2018 엔로스라든지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식별이 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110mm 곡산형 자주포를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KN-24 같은 전술탄도탄 TBM들로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병력과 장비, 탄약 제공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산 탄도탄, 북한산 탄약의 신뢰성이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약이 언제 불발날지, 이 탄도탄이 쐈는데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산오차가, 원형 공산오차가 1km 단위로 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협력의 수준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협력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동맹으로서 참전했던 그 혈맹의 관계, 특히 군사조약에 의한 이런 서로 간의 군대를 파견해서 같은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웠다는 것은 대단한 결속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기술을 주고 북한군을 데려다 썼는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서 푸틴 정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재건에 북한이 파견할 수 있는 인력 수준, 이 정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너무도 필요로 하죠. 식량으로부터 천연가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기적, 장기적 차원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에서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략적 동식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시뮬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략적 동식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생존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분쟁에 사실 지구 밖에서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항상 연루가 되어 있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탄약과 재원을 소모를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란이 현재 핵무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 핵무장이 완성되자마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력은 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통합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조율된 도발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나 중국으로 향해지는 미국의 시선이나 전략적 압박을 했지 분산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탄도탄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뭐 ICBM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이란 이들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들 국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러시아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파병함으로써 한화 2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전사자 수당부터 해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글로벌 분쟁이 증가할수록 그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생존 공간은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북한은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북한은 향후에도 고강도 또 단기 고강도 무력 도발이라든지 또는 저강도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강하게 도발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군사적인 계산에 따른 움직임인가요? 다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현재 비교적 도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탄도탄 실험을 2번 정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 모습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지금 현재 추스려야 될 시점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이번에 러우 전쟁 파병으로 벌어들인 특수 외에는 사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항목들 중에 군사적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서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로 막대한 병력과 탄약을 지금 현재 파병한 상태에서 작년에 자강도라든지 북한의 주요 군수공업 기지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을 충당하는 것이, 특히나 소모된 탄약들을 충원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고강도 무력 도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서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본인들의 의도대로 한국 정부가 휘둘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연구 내용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아직 중국의 해군 전력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해 함대, 남해 함대가 특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항모 전단이 함대함 결전을 치를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은 함재기를 띄울 수는 있는데 그 함재기가 가장 중요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엔진 출력이 좀 미약하고 항모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숫자라도 충분해야 되는데 일본의 제2호위 대군이라든지 미 7함대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신형 잠수함인 3,000톤급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멸할 정도의 수준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륙 전력들을 실어나를 상륙 함대인데요. 이 상륙함들의 수준이 현재 중국의 합성 상륙 여단 1개 정도를 실어나를 수준입니다. 군용 상륙함 다 끌어오고 민간 바지선까지 끌어왔을 때요. 그런데 1개 여단이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만군의 한 개 군단과 싸우게 되면 대만군이 아무리 낙후돼 있어도 여단위 군단을 상대로 해안 교두보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탄도탄,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해군 함정, 더 많은 상륙 함대, 특히 상륙 함정들이 적어도 한 번에 1개 사단을 수송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버텨내죠. 그런 수준이 아직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침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면 당연히 상대적인 군사력의 파이가 큰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조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중국군 장성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군 장성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이 마찰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군을 완전히 장악해서 숙군 작업을 하고 상륙 함대를 준비하고 더 많은 함정을 찍어내고 이들을 전부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었을 때 2027년 해봤자 이제 2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된다는 뜻은 신냉전 체제가 고착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동맹국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지금 전략적 자율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동식성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미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 입장에선 자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역시도 한미일 삼각공조 및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은 정찰 감시 자산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적어도 동북아시아 분야에서만큼은 신호정보 수집은 일본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인간정보가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정보 영역에서 강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특히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세대 전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임철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북한과 같은 적성국들의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 떠먹여주는 TV 출연을 통해서 한미동맹에서부터 북한과 또는 캄보디아와의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돌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해도 우린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을 우리의 후세에게도 물려줘서 우리 한반도가 영속적인 번영하는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정책적인 발전을 할 것을 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적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교 여러분들과 부사관 여러분들은 간부들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장병들을 이끌 의무가 있으십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간부님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적을 직시하고 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군으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최고의
군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추가드릴 말씀인데요. YTN에서 운영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기 때문에 전쟁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떠먹여주는 TV와 함께 같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